그 대인관계의 신경생물학이요?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현대 뇌과학이랑 수천 년 된 동양 철학을 하나로 엮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파헤치겠다. 이런 포부인데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이론들을 잘 엮고 또 풀어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을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실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열고 있죠. 맞아요. 바로 그 장자의 비유. 네, 놀랍도록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고대 철학자 장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시장처럼 붐비는 길을 가다가 세 사람의 발을 차례로 밟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발, 그쵸? 두 번째는 내 형제의 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내 부모님의 발을 발랐을 때. 그때마다 우리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통 모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정중하게 또 논리적으로 사과를 하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네요. 뭐 이렇게요. 그렇죠. 깍듯하게. 근데 형제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어깨 툭 치면서 아, 미안. 이 한마디면 충분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 발을 밟았을 땐 어떨까요? 오, 아마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냥 멋쩍은 웃음 한 번으로 끝나거나 말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지점, 이 제안서는 이 단순한 비유가 사실은 인간관계 발전의 3단계를 보여주는 완벽한 로드맵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설명이 필요한 관계에서 교감하는 관계로, 그리고 마침내 말이 필요 없는 합일의 경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장자가 수천 년 전에 던진 이 비유가 오늘날 최첨단 뇌스캔 장비가 밝혀내고 있는 관계의 신경과학적 원리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와,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경생물학적 지도인 셈이죠. 그 신경생물학적 지도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그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죠. 여정의 첫걸음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관계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대인지각 심리학과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이 IPNB를 비교하면서요. 네. 이건 단순히 용어가 다른 게 아니라 뭐랄까 세상을 보는 렌즈가 아예 바뀌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렌즈가 바뀐다. 전통적인 대인지각 심리학은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는가? 타인을 일종의 사회적 정보를 처리해야 할 컴퓨터로 보는 거죠. 아, 컴퓨터요? 그래서 첫인상이 어떻고 후광효과가 어떻고 저 사람의 행동 뒤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 이런 걸 분석하는 데 집중합니다. 모든 과정이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죠. 타인을 분석 대상으로 보는 거군요. 내가 주체가 돼서 상대를 해석하는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대인관계 신경생물학, IPNB는 어떻게 다른 거죠? IPNB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너와 나의 관계가 우리 각자의 뇌를 어떻게 물리적으로 바꾸고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뇌를 물조글리요. 네, 인간을 고립된 정보 처리 장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생물학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말 한마디, 그 눈빛 하나가 내 뇌의 신경회로를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주목하는 거죠. 잠깐만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요. 직장에서 동료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보죠. 이 두 가지 렌즈로 보면 어떻게 다르게 보일까요? 아, 아주 좋은 예시네요. 자, 대인지각 심리학의 렌즈를 끼고 있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아침에 안 좋은 일 있었나? 그렇죠. 아니면 원래 성격이 저런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하면서 네, 원인을 분석하고 상대를 판단하려 들겠죠. 보통 다들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IPNB 관점으로 보면요. 솔직히 동료가 소리치는데 제 뇌회로를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하, 바로 그 지점입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나요? IPNB는 그 본능적인 반응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렌즈로 보면 내 안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제 안을요? 네. 저 사람의 높은 목소리가 내 심장을 뛰게 하네? 목 뒤가 뻣뻣해지는 것 같아. 우리 사이에 정서적 조율이 깨졌구나. 내 뇌가 지금 투쟁 도피 모드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를 제 몸의 반응을 포함해서 관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상대를 비난하거나 나를 방어하기 전에 우리 둘의 신경계가 지금 위험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질문이 바뀌죠.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깨진 연결을 회복하고 우리 둘 다 안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로요. 분석의 대상이던 타인이 나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의 생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바뀌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입니다. 관계가 내 뇌를 바꾼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안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운해 대 운해 통신이라는 거의 초능력처럼 들리는 개념을 소개해요. 초능력까진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영역이죠. 보통 좌뇌는 논리, 언어, 분석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정, 직관, 이미지, 비언어적 신호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운해 대 운해 통신은 말 그대로 언어를 거치지 않고 일어나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데도 여기 분위기 싸하다 하고 느껴지는 그런 거요? 정확합니다. 제안서는 그걸 집단 직감이라고 불러요. 집단 직함. 근데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호흡의 깊이, 동공의 떨림, 심지어 침묵의 종류 같은 수많은 비언어적 데이터를 각자의 우뇌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통합해서 여기 뭔가 위험해, 혹은 여긴 안전해 라는 결론을 순식간에 내려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주고받는 말의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운해끼리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추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정말요? 하이퍼 스캐닝이라는 연구 기법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의 뇌에 장치를 부착하고 뇌 활동을 동시에 측정하는 겁니다. 동시에요? 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두 사람이 깊이 공감하며 대화하거나 밴드 멤버들이 함께 연주할 때처럼 협력적인 활동을 할 때 서로의 뇌파가 말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동기화 현상이 관찰된 거예요. 세상에 뇌파가요? 네. 그럼 우리가 저 팀은 손발이 척척 맞는다거나 저 커플은 하나 같다고 말할 때 그게 그냥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도 정말 그들의 신경계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공명하고 있었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룹 명상 같은 활동이 집단 치료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좌뇌 활동을 잠시 멈추게 하면 이런 운해적인 공명이 극대화되거든요. 집단 전체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개인의 직감을 넘어 집단 전체의 지혜나 영감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열리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공명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집단 안에서 누군가 방어적이 되거나 입을 꼭 닫거나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저항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혁명적인 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미주 신경 이론이요? 네. 이 이론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생존을 위해 세 가지 기본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요. 세 가지 모드요? 네. 첫 번째는 가장 진화된 상태인 사회적 참여 상태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할 때 활성화되죠. 네. 이때 우리는 표정이 풍부해지고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면서 연결감을 느껴요. 딱 지금 저희가 대화하는 것 같은 상태죠. 그런데 위협을 감지하면 달라지죠. 두 번째 상태인 네, 투쟁 도피 모드로 전환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맞서 싸우거나 투쟁, 자리를 피하려는 도피 정비를 하죠. 직장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위협이 너무 커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신경계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상태인 얼음이군요. 네,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에서 유래한 반응인데요. 극도의 공포나 수치심 앞에서 그냥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되는 겁니다. 셧다운. 네, 집단 상담 중에 갑자기 말을 잃고 멍해지거나 몸이 굳어버리거나 아예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해리 상태를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경계가 얼음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듣고 보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요. 네. 아는 내용인데도 아무것도 꺼낼 수가 없는 상태. 그것도 일종의 얼음 반응일 수 있겠네요.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거의 심리치료는 이런 방어적인 태도나 얼음 상태를 깨뜨려야 할 문제나 저항으로 봤어요. 아, 문제로 봤군요. 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미주신경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 사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신경계의 필사적인 몸부림인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장애물이 아니라 생존 신호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근법도 달라져야겠어요. 깨트리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제안서에 아주 멋진 비유가 나옵니다. 꽁꽁언 얼음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망치로 그걸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서 사방으로 튀겠죠. 맞습니다. 상처만 남죠. 하지만 그 얼음을 따뜻한 방 안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스르륵 녹아서 물이 되겠죠. 바로 그거죠. 부드러운 물이 되어 흐릅니다. 아, 깨트리기가 아니라 녹이기로의 전환. 와,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집단이 안전하고 수용적인 어머니 환경. 제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폴딩 환경을 제공해주면 구성원의 신경계는 마침내 안전 신호를 감지해요. 네. 그러면 트라우마로 꽁꽁 얼어붙었던 방어기제는 누가 억지로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와, 강제로 말해보세요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 안아서 스스로 흐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녹여낸다는 개념도 놀라운데 제안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치료 기법들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상식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어요. 하하, 어떤 게요?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서 표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트라우마는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야 낫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섣불리 고통을 꺼내게 하는 건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아요. 재외상화를 유발할 수 있죠. 재외상화? 신경계는 더 깊은 얼음 상태로 숨어버리고요. 그래서 제안서에서는 삭제라는 이름만 들으면 좀 무서운 기법을 제안하는 거군요. 트라우마를 진짜 지워버린다는 뜻은 아닐 테고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온전히 수용한다는 아주 고차원적인 치료적 개입이에요.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수용한다? 어떤 고통은 너무 끔찍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뇌의 언어 중추를 마비시키기도 하거든요. 네. 그때 괜찮으니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대신 집단 전체가 그 침묵을 함께 견뎌주는 겁니다. 어떤 말도 강요하지 않으면서요. 그 비언어적인 지지와 공명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고통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함께 느끼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운회에서 운회로 전달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말이 아니라 존재로서 지지해주는 거네요. 좌뇌의 논리적 서사를 완성하기 전에 운회의 정서적 조율과 안정감 회복이 먼저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좌뇌 우회 전략의 정점에 있는 기법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바로 치료자의 횡성수설 기법입니다. 잠깐만요. 횡성수설이요? 치료사는 명료하고 논리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러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된다니 이건 정말 상식 밖인데요. 하하, 그렇죠. 거의 치료 실패처럼 들려요.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상식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가 아주 강력한 논리적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죠. 네. 치료자가 당신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논리 정연하게 핵심을 찌르면 그 사람의 좌뇌는 즉시 아닌데요? 그건 좀 다른데요? 하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반박 논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논리적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맞습니다. 치료사가 일부러 좀 모호하게, 은유적으로, 때로는 주제를 살짝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의 좌뇌는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고 경계를 늦추게 됩니다. 바로 그 방어막에 생긴 틈으로 치료적인 메시지를 무의식, 즉 운회에 직접 씨앗처럼 뿌리는 겁니다. 와, 나중에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게요. 정말 정교한 심리전 같네요. 그러고 보니 고전이나 신화의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어요. 내담자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신에요. 네, 폴 리코르의 이야기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는 대신 자식을 잃은 욥의 고난이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같은 보편적인 인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내담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경험이 나 혼자만의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겪어온 보편적인 고통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거군요. 네. 자신의 작은 이야기를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 틀 속에서 재구성하면서 치유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뇌과학적 원리들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장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이 그 단순한 발밟는 비유 안에 어떻게 다 담겨 있다는 걸까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장자의 세 단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관계의 신경 생물학적 발달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의 발을 밟았을 때 남과의 관계죠. 이건 어떤 소통 방식에 해당할까요?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나 유대감이 전혀 없으니까 오해를 피하려면 언어를 통해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네, 규칙과 논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좌뇌 중심의 소통입니다. 집단치료 초기 단계와 같아요. 서로 규칙을 정하고 탐색하며 경계하는 시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형의 발을 밟았을 때 이제는 교감, 커뮤니언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구구절절한 언어적 설명은 필요 없어져. 아, 미안. 이 한마디면 되죠. 네, 그 한마디와 어깨를 툭 치는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가 공명하고 마음을 나누는 교감의 단계입니다. 집단이 성숙해지면서 멤버들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이 늘어나는 중기 단계와 같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 부모님의 발을 밟았을 때는 아무 말도 필요 없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합일, 유니언의 경지입니다. 합일. 말이 필요 없는 단계, 너의 작은 불편함이 곧 나의 불편함임을 설명이나 사과 없이도 직감적으로 아는 상태예요. 우네와 우네가 완전히 동기화되어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죠. 아, 우리 신경계가 사회적 참여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안정되고 공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안전감과 연결감입니다. 결국 우리가 관계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걸 넘어서 이런 깊은 연결감, 즉 합일의 경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군요. 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좌뇌의 영역,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설득할까의 문제로만 여겨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들은 장자의 세 단계 중 어디에 놓여 있나요? 그리고 말이 오가는 소통의 단계를 넘어 마음이 통하는 교감으로, 더 나아가 말이 필요 없는 합일의 순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해보는 겁니다. 그 상상 속에 네, 그 상상 속에 어쩌면 당신의 관계가 나아갈 다음 목적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